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D, 저는 오진석입니다. 자, 오늘도 스쳐가는 정보가 아닌 오래 남는 지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 테크업계 주요 이슈와 트렌드, 최신 트렌드를 만나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인복 대표님이 준비해 주셨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복입니다. 예. 최근 전 세계의 주목을 끈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이 우주 인터넷 사업을 위해서 인공위성을 하늘에 띄울 수 있게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지금까지 사실 통신 인터넷용 위성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대장이었는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주 개발 경쟁에 들어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마존이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스타워즈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우주 전쟁의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우주 전쟁의 시대를 이끌고 있는 것은 우주 인터넷 사업인데요. 우주 인터넷 사업이 어떤 건지 잠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은 5G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LTE 시절이었었죠. 5G 다음의 네트워크는 그럼 뭘까요? 6G의 시대로 가게 되는데 이 중간에 있는 사업이 바로 우주 인터넷 사업이에요. 우주 인터넷 사업을 이끌고 있는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가 스페이스X라는 이름의 회사입니다. 스페이스X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죠. 이 회사를 보게 되면은 스타링크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한 가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스페이스X의 궁극적인 목표는 화성으로 인류를 보내게 되는 건인데 그 중간에 우주에서 인터넷을 쓸 수 있어야지만 통신이 원활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별들을 연결을 한다라고 하는 이름의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죠. 이 스타링크라는 프로젝트 이전에도 위성통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위성통신을 생각해 보세요. 위성통신 단말기가 굉장히 크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느리고 비용이 비싸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바꾸면 되겠죠. 현재 인공위성 방식에서의 위성통신 방식은 정지 궤도가 36,000km 이상 됩니다. 근데 이쪽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하게 되면은 신호가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게 돼요. 자, 그러면 요즘의 인공위성들은 저 궤도로 갈 수 있는 2,000km 미만에서 통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에 스타링크를 보게 되면은 거의 500km 미만에서 신호를 송출하기 때문에 거리가 짧은 만큼 속도가 빨라지게 되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거리가 짧아지니까 인공위성이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스타링크의 목표는 42,000개 이상의 인공위성을 띄워서 지구를 감싸겠다.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3,000기 정도의 인공위성이 떠 있는 상태입니다. 궁극적으로 4만 기가 완성되게 되면은 지구 어디에서도 우리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이런 스타링크가 주목받았던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22년도에 있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권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장관이 트위터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한테 스타링크를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 이 이야기를 들은 일론 머스크가 지원에 나서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도 인터넷 사용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도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는 군사적인 목적인 드론을 사용하는데 인공위성이 사용이 되고 스타링크가 여기에 쓰이다 보니까 군사적인 목적에서는 인공위성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재에 당할 위기에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속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아쉽게도 현재 스타링크의 속도를 보게 되면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LTE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가입자 인구수를 보게 되면 5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G를 쓰기 때문에 속도 자체는 2배 이상으로 빠르죠. 궁극적으로 42,000기가 완성이 되고 스타링크가 안정적인 서비스가 되게 되면 정상적으로 1GBps라고 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요? 비용도 저렴하진 않습니다. 현재 월에 $110 정도를 지불해야 되는데 10만 원 이상의 돈을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야 되죠. 여기다가 처음 가입할 때에는 장비 가격만 $599 정도 됩니다. 거의 60만 원 정도를 내고 매달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니까 사실은 활용도가 적어도 국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스타링크가 가능한 지역을 보게 되면은
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보다시피 음영 지역이 있는 부분들은 현재 사용 가능한 지역, 밝게 표시가 덜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사용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나라를 확대해서 좀 보게 되면은 울릉도와 독도까지 나와 있고 이 부분은 올해 2분기까지 서비스 가능한 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분기로 되어 있다가 이제는 2분기로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곧 국내에서도 스타링크를 만나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조금 더 이슈가 나온 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1월 5일에 스타링크가 국내 기간통신 사업자 등록 신청을 마친 상태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건이 하나 있죠. 바로 5G 주파수에 대해서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링크가 국내 사업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스타링크가 들어오게 되면 어디에 활용할 수 있게 될까요? 개개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비용이 비쌉니다. 근데 B2B라고 하는 기업 대 기업의 영역으로 가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도 항공기에서는 계약을 맺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좀 있죠. 만약에 국내에 있는 항공사가 스타링크와 계약을 맺게 된다면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비행기 안에서도 편안하게 와이파이를 연결을 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지상이 아니라 바다를 생각해보죠. 수많은 선박들이 계약을 맺게 되면 가벼운 단말기만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인공위성을 통해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엔 슈퍼차저가 있죠. 슈퍼차저에서 충전하는 동안에 고객 편의성을 위해서 인터넷을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이 세 가지 부분부터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 모두의 것인데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X가 인공위성을 띄워서 전체를 석권하게 된다면 다른 기업들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렇게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주 인터넷 경쟁이다. 스타워즈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맞상대로 띄운 라이벌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었던 아마존이죠. 아마존에서 오래전부터 프로젝트 카이퍼라고 하는 이름의 우주 인터넷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안에는 테스트용 위성을 먼저 띄울 것으로 예측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우주 인터넷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긴장할 수 있는 나라가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으로 인공위성을 발사를 하면서 우주 인터넷을 더 빠르게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시작하고 있는 중이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서의 제일 유명한 회사는 원앱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원웹이라고 하는 회사엔 국내에 있는 한화가 대표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이죠. 모건 스탠리의 정보에 따르게 되면은 우주 산업 자체는 1조 1,000억 달러 정도 되고 우주 인터넷 사업 자체가 5,82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측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측에 따르게 되면은 앞으로 우주 인터넷 사업은 기관방 자체이기 때문에 이쪽 시장을 석권하는 회사가 장기적으로 더 큰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이 원앱이라는 회사까지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우주 인터넷은 정말 라이벌 전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장점을 이야기 드렸었는데 단점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주 인터넷 사업의 가장 큰 단점을 보게 되면은 하늘을 관측하는 일들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데 있습니다. 벌써 천문학자분들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밤하늘의 별을 우리가 관측하기 위해서는 장노출을 해서 별의 움직임을 관측을 해야 되는데 이미 스타링크가 마치 열차처럼 지나가면서 관측한 사진 자체에 오점을 남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인공위성이 많이 띄워져 있고 수많은 인공위성들이 올라갈 수 있게 될 경우에 혹시라도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요. 자, 이때에는 수많은 인공위성들이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서 지상으로 떨어져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수많은 인공위성의 잔해들이 지구를 감싸게 된다면은 인류는 더 이상은 로켓 발사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우주 인터넷에서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만큼 우리가 더 자세히 보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존과 스페이스X의 통신 위성 이야기 이인복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인포맥스 인사이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 만나봅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입니다. 자, 오늘 만나볼 분은요, 이쿠얼키의 조봉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요, 챗 GPT를 활용한 이 과제물 대필과 같은 부정 행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AI의 활용이 확대가 되면서 이게 이제 교육 현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조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챗 GPT 관련된 관심들이 너무나도 커지고 있고 뜨겁습니다. 이게 무엇이 이렇게까지 열광하게 만듭니까 지금? 일단 사람들이 많이 놀라는 거죠. 예. 내가 원하는 정보를 편하게 물어봤는데 예.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주고 그 주는 방식도 너무 편하게 사람처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처럼 말해준다는 거죠. 사람처럼. 예. 그래서 지금 이 놀라움의 핵심이라는 것은 정보의 품질보다 예. 실질적으로 내가 주고받는 대화 형식,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 이렇게 저도 놀라는 게 제가 90년대에 박사학위를 할 때 그때 지능이라는 것이 지금 챗 GPT가 인지를 하고 예. 이 직관적인 면에서 볼 때 개구리 수준이었거든요. 그때는. 예. 그러니까 그 개구리 수준의 인공지능이 사실 우리 공부할 때 이것이 이제 발전될 거라고는 예측을 했는데 실제 현실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예. 저도 사실 놀라워요. 예. 예. AI의 대가신데 예전 생각하면 지금은 정말 천지개벽했다. 그렇죠. 이런 예.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예. 거기에-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쓰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 인지 속도도 지금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예. 제가 한 2주 전, 아니 2달 전에 이제 타 방송사에서 챗 GPT를 말을 할 때만 해도 초기라 사람들이 몰랐었는데 엊그제 학부모 이제 강연에 갔는데 학부모들이 관심이 뜨거워요. 그러니까 챗 GPT가 나왔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입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뜨겁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은 확실히 이제 AI가 나와버리니까 어떻게 이제 앞으로 그 교육을 해야 될지가 그렇죠. 가장 큰 그렇죠. 궁금증이겠군요. 예, 예. 사실 이 질문이 4, 5년 전에 나왔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이슈가 한참 있었을 네. 때 그때도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인공지능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다시 한번 그게 좀 반복되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챗 GPT가 나왔는데 숙제를 이걸로 한다. 뭐 오용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저는 좀 시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숙제가 나와서 할 때 보통 예전에도 인터넷 다 치고 책 찾아보고 해서 나의 말을 붙여서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챗 GPT가 나왔기 때문에 챗 GPT를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와 있는 기술을 쓰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은 배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떠한 식으로든 자기가 배울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은 그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용이나 학교 선생님, 교수님들이 예. 그걸 못하게 한다는 것은 약간 시각이 정보의 독점 같은 그런 시각에서 보는 거거든요. 누구나 쉽게 편하게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10년 전에 위키피디아가 나왔었을 때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도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위키피디아를 검색을 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발전된 걸 보게 되면은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걸 기본권으로 주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만큼 정보가 중요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좋은 지적이시네. 그 기본권. 네. 사실은 정보를 찾고 내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건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사실 저도 이제 어릴 때 보면은 전과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모든 정보가 다 있던. 전과. 그걸 네. 보고 공부를 하면 사실 결과만 보기 때문에 과정을 이제 빼먹고 네. 공부를 잘 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챗 GPT가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다양한 정보를 너무 쉽게 볼 수 있다 그렇죠. 보니까 네. 실제로 대학생들이 지금 과제로 쓴다 그러거든요. 이게 좀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진짜로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것은 그 나에게 주어진 그 툴,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걸 뛰어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사실은 사람이 가져야 할 거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이 가져야 할 능력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전과가 됐든 챗 GPT가 됐든 이거를 하나의 지식의 툴로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죠. 단 이제 그것을 오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나쁜 목적에 사용하는 거. 그런 거만 좀 조심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나쁜 목적이라는 것은 뭐 상업적으로 쓴다든가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거나 뭐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술이라는 것은 항상 칼과 같은 존재거든요. 예. 좋은 뭐 어머니가 네네. 아이의 음식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범죄에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러한 거에 대한 대처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잘 대처를 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이 될 것 같은 것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예. 우리가 실제로 걱정해야 되는 것은 인공지능의 능력, 챗 GPT와 같은 능력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직업군에 대한 고민들 이런 그런 거죠. 것들을 예. 해야 되고 교육 현장에서는 이제 직업 선택에 대한 고민이 아주 깊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학부모들이 이제 질문을 해옵니다. 챗 GPT를 활용해서 과제를 얘가 하려고 하는데 네. 이거를 하라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럴 네. 수 있거든요. 뭐라고 네. 하시겠습니까? 잘 활용을 해라. 어, 무조건 활용을 해라. 무조건 활용해라. 예, 최대한 활용을 해라. 왜냐면은 이 다음 단계는 누구나 사용할 거예요. 그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너의 능력을 키워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이걸 가진 한계를 보지 말고 그렇죠. 더 깊은 네. 단계로 갈 수 예.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좋을 것 이 같아요. 활용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면은 결국에 챗GPT를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화를 안 내거든요. 물어봐도 선생님에게 계속 물어보게 되면은 화를 낼 수도 있고 짜증 낼 수도 있고 귀찮을 수 있고. 그렇죠. 근데 GPT는 궁금한 게 있으면 계속 물어볼 수 있다 보니까 네. 결국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질문 던지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이걸 아이들이 끝까지 물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길러야 할 능력이라는 것은 첫째는 그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 활용 능력이죠. 예. 다시 말해서 내가 인공지능과 대화를 할 때, 챗 GPT와 대화를 할 때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냐. 그 어떻게 질문하는 방법. 네.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학문이 나온 거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가 있으면은 어떤 식으로 할까. 내일 갑자기 뭐 제가 프리젠테이션이 있어서 그걸 만들어 달라. 그럼 챗 GPT가 잘 못 만들어요. 그러면은 무슨 주제가 있으면 어떤 요점들을 내가 설명을 해야 될까. 예. 그 요점들을 가지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 요점조차도 모를 수 있잖아요. 어떤 점을 짚어줄지. 예. 그러면 어떤 점을 짚어줘야 할까.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대화를. 그러니까 대화 방법 자체를 챗 GPT와 하는 대화 방법 자체가 그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대화 방법을. 그러니까 좋은 대답을 듣기 위해서 좋은 질문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그렇죠. 능력을 예. 기르기가 중요하겠군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이제 조 대표님께서 교육자이시면서도 인공지능 전문가시잖아요. 우리 네. 박사님이신데 이렇게 초거대 AI 등장으로 인해서 교육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I 시대를 본격적으로 맞이하고 있는데 교육의 중요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교육은 이제 멘붕이 온 상태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챗 GPT를 비롯해서 인공지능이 나옴으로써 모든 산업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 중에 하나가 교육계인 것 같아요. 예. 다시 말해서 내 핸드폰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개인 교수가 되잖아요. 네. 전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다 가지고 있는 교수, 개인 교수가 된다. 다시 말해서 거대한 대학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개인 한 명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 이제 전체적으로 정책부터 바뀌어야 돼요. 확인해보고 이제 AI 시대에는 어떤 교육 과정이 필요한지도 좀 개편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죠. 그 중에서도 좀 많이 변화가 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이제 대부분이지만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인공지능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인공지능 우리가 보통 이제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보면 저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없다. 네. 이제 무인 자동차가 이제 네네. 심볼릭한 거고 챗 GPT가 지금 나온 거고 예. 사람이 없다라는 건 설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존재에 대한 어떤 부정과 같은 섬찟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손과 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뇌에서 시킨 일을 네네. 손과 발을 편하게 시간을 절약하고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그러한 힘이었었는데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이 뇌를 대체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예.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능력,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활용하는 능력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이 인공지능을 뛰어넘는 능력, 초월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고 네. 그것을 더 발전시키고 예. 이러한 능력이 필요한데 이제 이 교육 현장에 그것을 교육 현장에서 실현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쉽게 보면 이제 저는 항상 이제 수학을 인공지능 세상을 살아갈 사람들이 어떻게 배워야 되냐 네.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우선 수학을 보면은 제가 하는 말이 구구단을 절대 외우지 마라고 하죠. 구구단으로 배우지 마라. 예.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외웠기 때문에 약간 그 컨트로버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구구단을 외워서 그거의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갑자기 구구단을 외우지 마라고 제가 이야기하니까 아니야 외우면 조금이라도 좋아 써먹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구구단 외우는 예를 들어 3, 9, 27 그러면은 27을 외웠기 때문에 바로 27이 나오긴 하지만 예. 생각하는 힘을 없앤 거예요. 다시 말해서 3, 9라는 것은 9가 3개 있는 건데 네. 우리가 이것을 12 답을 말하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12 3개에서 1이 3개 빠진 거구나. 예.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999 곱하기 3을 할 때 예. 구구단으로 막 하지 않고 1002 3개에서 1이 3개 빠진 거구나. 예. 이렇게 알 수 있고 응용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더 나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제 문제 해결하는 건 수학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 네. 이 문제 해결 능력을 가르쳐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예전에 내가 경험을 해서 나왔던 문제이거나 또는 남이 그러한 풀어놨던 문제, 해결한 방식을 풀어놓은 것을 저장한 것은 그것을 푸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 능력은. 네. 왜냐하면은 챗 GPT가 인공지능이 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처음 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처음 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프로세스를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문제를 보고 어렵구나. 처음 생각해야 될 게 왜 어려운가. 임목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왜라고 하는 질문은 인공지능이 절대 할 수 없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그 왜라는 것들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어려운가.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쉽고 아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이 세상에 생각된 어려운 문제도 해결을 한다는 것은 쉽고 아는 걸로 고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쉽고 아는 걸로 고치려면은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이제 그러한 능력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가질 수 없는 것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저는 한 4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그 능력을. 예. 첫 번째 능력은 핵심을 보는 능력. 네. 그러니까 이 엄청난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필요한 정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핵심을 봐야 격가지들이 사라지면서 문제가 쉽게 접근이 되거든요. 그 핵심을 보는 능력이 하나고, 두 번째는 관계를 맺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려운 거에서 쉬운 걸로 이어지는 능력, 그 능력이 중요한 거죠. 근데 챗 GPT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를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겨울 그러면은 춥다라는 단어가 따라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너레이트를 하면서 네네.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러한 관계를, 모든 관계를 형성해서 나오는 것이 지금 챗 GPT의 영향인데, 챗 GPT 자체는, 인공지능 자체는 관계를 스스로 맺지는 못해요. 그 관계를 이렇게 맺으라고 사람이 프로그램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맺는 능력 그 자체는 사람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핵심을 보는 능력, 관계를 맺는 능력. 또 하나가 뭐냐면 변화를 꺼내는 능력이에요. 이 세상 자체는 변화를 하고 있고, 네. 챗 GPT도 지금 이제 놀라운, 아까 우리가 챗 GPT는 15일마다 거의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얻은 것을 네.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레벨의 어떤 수준의 그러한 뛰어남, 똑똑함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챗 GPT 자체는 변화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지는 않아요. 사람이 그거한테 시킨 거죠. 그렇게 네. 하라고. 그러니까 기계가 할 수 없는 사람만의 고유의 능력을 이제 키워주는 게 중요한데, 예. 그게 이제 말한 그 추상화, 네. 아까 핵심을 보는 능력이죠. 관계를 맺는 능력, 네. 변화를 변화를 꺼내는 꺼내는 능력. 능력.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기계와 차별화된 사람만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를 키우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냐? 바로 수학이라는 거죠. 수학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배웠던 기존 수학 말고 진짜 수학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기존 수학은 뭐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공식을 외워서 외워야죠. 거기에 대입을 해서 네. 풀어내잖아요. 근해 공식 많이 쓰죠. 그래, 근해 공식부터 시작해서 상가감수 공식 다 외우고 네. 미분적분 공식 다 외우고. 근데 공식을 외워서 거기에 넣고 푸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지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챗 GPT가 트레인을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빠르게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우주를 통해서 정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지식은 아까 같은 기계를 뛰어넘는 지식, 그 상상력이라고 하는 무시, 변화, 관계, 이런 것들을 수학을 통해서 하는데, 수학에는 그것들이 전부 녹아 있어요. 그래서 수학 개념 하나를 배울 때마다 그 능력을 키우는 거죠. 문제를 풀어서 답을 내는 능력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5분짜리 그 동영상으로 쭉 과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다 그런 능력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런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이 중요하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사람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해졌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보고 이제 이해하는 영역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저도 동감할 수 있는데, 더 궁금해지는 거는 수학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수포자들. 네, 우리 또 문과 계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보시기에는 예전엔 코딩을 배우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가 이제는 또 수학을 배워야 되는데 이제 사칙연산까지는 가능한 거죠. 근데 미분적분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근데 굳이 이것까지 내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모든 사람이 수학을 배워야 될 필요는 과연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수학을 배워야 하는 시대가 되었죠. 예.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를 한꺼풀 이렇게 벗겨보면 다 수학이잖아요. 챗 GPT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엄청난 방대한 정보, 웹에 있는 정보, 트위트를 한 정보, 네. 위키피디아 정보, 그리고 그림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집어넣고
그 집어든 것을 뇌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해서 숫자 1750억 개라는 것으로 바꾼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챗GPT는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가 1750억 개의 숫자로 된 정보 세상이에요. 네네. 다시 말해서 전체가 그냥 수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이해를 하려면 수학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소위 이제 문과생이라 네네. 죄송합니다 이런 말까지 나온 그러한 수학은 실제 진짜 수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수포자라고 우리가 낙인을 찍은 것은 뭐냐면은 외우고 그 외운 것을 가지고 대입을 해서 요령과 공식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보통 창의성이 있는 사람은 외우기 싫어하죠. 그 외우기 싫어하는 걸 계속 반복을 해가면서 전진하면서 가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포자라는 오명이 쓰여진 건데 저는 그런 용어는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수포자는 우리가 잘못된 기반에서 수학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한 데서부터 비롯돼서 잘못 가르치는 것에서 시작해서 나온 단어거든요. 네. 그래서 문과생은 실제로 언어를 아주 표현을 잘하잖아요. 네. 표현을 바꾸는 것도 잘하고 그 잘한다는 것 자체가 수학이 언어이기 때문에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수학이 언어다. 네. 그렇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한다는 것 자체에 그 속에서 가르쳐야 할 능력이 연산해서 답을 내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핵심을 보는 능력, 위치를 무시하고 이렇게 해보면은 새로운 답이 금방 튀어나오는 관계를 맺는 네. 능력, 변화를 꺼내는 능력, 이 능력이거든요. 예. 이 능력을 알게 되면은 네. 저 위에 가서 미분, 적분 이러한 것들은 너무 쉽게 풀리는 거예요.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걸 단절해서 공식들로 하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죠. 근데 미분, 적분은 너무 그러니까 쉽게 되겠죠.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좋네요. 이제 산수가 아닌 진짜 개념을 네. 이해하는 수학을 해야 된다. 이런 그런 말씀이신 거죠. 것 같습니다. 이제 AI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이제 AI가 2023년은 정말로 터질 것 같은 그런 해거든요. 이렇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윤리적인 이슈들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다고 하는데 교육자로서 이제 어떤 내용을 좀 알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윤리 현장 같은 것을 보니까 이제 목록들이 쭉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아주 이렇게 필요한 이야기들, 꼭 좀 지켜야 될 이야기들, 사회가 아름답게 발전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좋은데 그 중에 하나 눈에 띄는 대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데이터와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분석을 하면은 네.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야 돼요. 설명요. 이 대목인데 이건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인공지능 내부 구조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챗GPT로 대표되는 그 딥러닝이라고 보통 하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컴퓨터의 능력, 컴퓨터의 기존 능력이라는 것은 빠른 연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엄청난 정보를 스토어하는 것. 이 두 가지 능력에 사람의 뇌 구조 형태, 작동 원리를 프로그램으로 넣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시킨 우리가 보통 챗 GPT 너는 누구니 그러면 저는 엄청난 랭귀지를 프리트레인드한 네. 랭귀지 모델이에요. 그 말이 있어요. 그 모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이 나오는데 모델 자체는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이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몰라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왔니를 반드시 설명해야 된다.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그것은 사람의 영역이에요. 예. 그게 이제 또 하나 기계와 차별된 능력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고 나서 이것을 응용하는 능력이라는 건 어디서 생기냐면 문제를 풀고 나서 여기서는 이러한 능력 요소가 필요하구나.
이 능력 요소를 가지고 다른 데 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인공지능에서는 현재 인공지능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를 이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에 대비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교육계 전체로 보면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사실 지금 약간 규제에 가까운 톤의 목소리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규제는 일반적으로는 규제는 안 좋은 거죠. 예. 단 네. 이제 사회의 어떠한 큰 질서에 반하는 것들 네네. 예. 또는 이제 범죄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이제 규제를 반드시 해야겠죠. 예. 근데 이제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그 최근 중국에서 이렇게 네. 엄청난 AI가 하나가 나왔는데 네네. 그거에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네, 문제가 쭉쭉 있었죠. 했는데 그죠? 그 중국 정부가 좀 이렇게 입장에 반하는 입장에 내용을 반하는 예. 내용이라서 막았었습니다. 금지를 시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금지를 시킨다고 해서 그게 못 써먹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그 정보를 트레인을 시키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정보를 활용한다는 것 차원에서 자체를 보면은 챗 GPT를 보내서 뭐 달리 많은 인공지능이 지금 기술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인공지능 기술 자체는 약간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게 이제 겸손하고 공손하고 그 바른 태도를 갖고 있었고 예.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그 예전에 그것은 그렇죠. 좀 이렇게 욕도 하고 안 좋은 말 하니까 금방 이제 사라진 거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정화 과정을 거치고 있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그 인공지능이 나와 있는 인공지능을 가져다가 그 위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심을 수가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사람과 다른 거죠. 사람은 알고 있는 지식이 딱 정해진 다음에 새로운 지식을 넣으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단어를 외우기 힘들다 뭐 이런 건 뭐냐면은 러닝이 바로 즉각적으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 인공지능의 매력은 뭐냐면은 가져와서 내 정보를 심어서 이게 나의 아바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정보를 심을 때 이제 아까 말한 윤리적으로 반하는 것들을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예. 그거를 현상에서는 막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개발 과정이나 이런 것은 막을 수가 없어서 그것은 이제 전체적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규제를 가하는 거 뭐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진행되다가 예전에 저희 4차 산업혁명 나오고 코딩 교육이 필수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네. 자칫 잘못하게 되면 또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도 필수로 해야 된다. 근데 제대로 균형이 안 잡히는 게 되지 않을까 우려도 되고 있기는 한데 그런 거죠. 네, 그런 움직임은 또 따로 없습니까? 근데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것은 따로 없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능력 하나 하고요. 네. 그건 이제 전체적으로 수학이죠. 그다음 인공지능 활용 능력하고 능력. 그러면은 그보다 더 중요한 능력이라는 것은 네. 인공지능을 뛰어넘는 아까 같은 어떻게 하면 창의성, 사람만이 가진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제 인재를 어떻게 양성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진학 고민 상담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AI 시대에서 우리 사람들은 어떤 일을 좀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 정말 이제 챌린지잖아요. 예. 왜냐하면은 내가 알고 있던 지식, 내가 사용을 해서 어떠한 경제적으로 직업으로 그걸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예.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손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직업이 걱정 없는 사람들은 뭐 개그맨. 왜 그러냐면 상황에 맞춰서 자기가 예상할 수 없는 단어들을 말을 하니까 우리가 웃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인공지능은 다 우리가 트레인 시켜놨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고. 뻔한 얘기라고요. 그죠. 예. 그리고 사회자 같은 능력. 예. 그 어떤 그 시점에서
이렇게 물어봐야겠다. 이런 능력들은 계속 살아남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 그냥 일반 전문가적인 입장에 있는 것은 큰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문 베이스의 전문가 집단이 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네, 좀 위기가 아니라 큰 위기에 처할 수 큰 있다.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네.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조봉한 이퀄키 대표님과 함께 챗 GPT로 시작된 인공지능 그리고 교육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오늘 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파도가 한번 들이치면은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블록체인이 처음인 여러분 지금 주목하세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들은 가상화폐를 신규로 발행하기도 하고 전 세계로 유통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경제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야에 오래 활동하면서 초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FTX 사태처럼 거래소를 과신해서 거래소에 많은 돈을 넣어뒀다가 큰 피해를 보신 경우도 보았습니다. 코인을 잘못 전송해서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있었고요. 거래소에서 입출금을 할 때 네트워크 선택을 잘못하셔가지고 힘들게 복구하신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갑 보안을 잘 모르셔가지고 해킹 또는 피싱을 당해가지고 큰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피하고 이겨내기 위한 기본기를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강의를 볼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하루에 1시간씩 딱 일주일만 투자하십시오. 블록체인의 정확한 개념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초보자들을 위해서 기초와 실전을 융합해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쉬운 개념 설명입니다. 지갑 만들기, 전송, 들어는 봤지만 알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을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용어 정리입니다. 하드포크, 스테이블 코인,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 용어들을 제가 또 쉽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실전 적용입니다. 기초적이지만 막상 닥치면은 초보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있죠.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드립니다. 블록체인과 친해지는 가장 쉬운 지름길,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